무아마르 가다피가 리비아의 강력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는 사막에서 자란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는 제대로 된 출생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정확한 출생일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42년경 시르테 근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전체 이름은 무아마르 모하메드 아부 미니아르 알 가다피입니다. 그의 가족은 카다드파라는 작은 베두인 부족에 속해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염소와 낙타를 키웠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현대 도시와 정부의 서비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란 땅의 역사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리비아는 오랫동안 외국 세력들의 쟁탈전 대상이었습니다. 1911년 이탈리아가 아직 쇠퇴해가던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던 리비아를 침공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해안 도시 몇 곳을 빠르게 점령했지만 사막과 산악지대에서는 치열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많은 리비아인들이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지도자가 되자 식민지 지배는 더욱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는 항공기, 장갑차, 우물의 대규모 파괴, 가축 학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저항 세력의 음식, 물,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수천 가구가 강제로 강제 수용소로 이주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질병, 그리고 깨끗한 물 부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긴 철조망 장벽까지 세웠습니다. 이집트에서 보급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다피 가족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도 이탈리아 점령에 맞서 싸운 리비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라면서 점령, 땅을 빼앗긴 일, 그리고 리비아인들에 대한 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가다피에게 식민주의는 단순한 옛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 직접 겪은 경험의 일부였습니다. 음식이 떨어졌고 이탈리아가 지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리비아는 곧바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리비아의 새 지역은 트리폴리타니아와 시레나이카는 영국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패자는 프랑스가 관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비아를 다시 분할할지 아니면 하나의 독립국가로 만들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949년 11월 21일 유엔은 리비아가 1959년 1월 1일 이전에 독립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951년 12월 24일 리비아 연합왕국이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드리스 알시누시가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세 개의 주요 지역이 군주제 아래 통합되었습니다. 서쪽에 트리폴리타니아, 동쪽에 시리나이카, 남쪽에 페잔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의 첫 해들은 힘들었습니다. 당시 리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 병원, 도로, 일자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영국의 지원에 의존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드리스 왕은 서방 열강들이 리비아의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대규모 석유 매장지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국가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도로, 건물, 정부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평범한 리비아인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관리들과 사업가들, 그리고 왕정에 가까운 사람들은 부유해졌습니다. 서방 석유 회사들도 이 산업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은 부유층과 외국이 자신들의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 중 한 명이 가다피였습니다. 그는 이슬람계 초등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의 가족집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수업이 있을 때마다 그는 모스크 근처에서 잠을 자고 주말에만 사막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의 학교 생활은 항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베두인 배경이 두드러졌고 가난하고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몇몇 아이들이 그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사막에서의 소박한 삶은 진정한 리비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관료들의 호화로운 생활이나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인물은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였습니다. 1952년 나세르는 파루크 왕을 축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군 장교들이 자신들이 부패하고 외세에 순종적이라고 여기는 군주제를 축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세르도 아랍 민족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식민주의와 외세의 지배에 맞서 강해지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다피는 카이로에서 방송되는 연설과 라디오 방송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에게 나세르는 젊은 장교 한 명이 한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967년 6월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물리친 후 많은 아랍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는 단순한 군사 패배가 아니라 아랍 정부의 약함과 분열,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리비아가 서기 덕분에 계속 부유해지는 동안에도 이드리스 왕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가다피의 생각에는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나라는 부유하지만 모두가 그 부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리비아는 서류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서방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왕이 있었지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의 정부는 낡고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사막에서 동물을 돌보던 어린 소년이었던 가다피는 점차 위험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나세르가 했던 일을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먼저 힘을 가진 기관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군대였고 그곳에서 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다피는 나세르를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바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생 시위에 참여했고 같은 신념을 가진 봉급생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랍의 통일, 외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드리스 왕의 군주제를 어떻게 전복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진정한 혁명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큰 계획을 가진 학생들일 뿐이었죠. 하지만 일찍부터 가다피는 눈에 띄었습니다. 가다피의 리더십, 설득력, 그리고 명령하는 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1961년 시리아가 아랍연합공화국에서 탈퇴한 후 그는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그는 나세르를 지지했고 리비아에 있는 영국과 미국 군사기지의 존재를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자신의 지역에서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 미스라타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정치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말이죠. 그는 구성원들을 작은 비밀세포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의 모든 활동을 모르게 되어 누군가 잡혀도 전체 운동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그룹이 커지자 가다피는 시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군주제가 정부를 장악했지만 군대만이 무기를 소유해 전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 가다피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 몇 명과 함께 벵가지 왕립 군사 아카데미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집트의 나세르의 자유장교단을 분명히 모방한 자유연합 장교운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룹의 목적은 부패, 외국 군대의 주둔, 그리고 이드리스 왕의 굶든 정부에 분노한 젊은 군인들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계급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었는데 고위 장교들에게 크게 의심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다피와 가까운 인물로는 압두스 나부데살람 잘라우드, 무스타파 카루비, 아부 바크르 유니스 자브르가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그의 정부에서 중요한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휴가 때마다 안전한 장소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점차 통신부대, 군사기지, 그리고 군대의 다른 중요한 부서에 지지자들을 배치했습니다. 통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쿠데타에서는 라디오, 전화, 그리고 군에 전달되는 명령을 신속하게 장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다피는 1990년에 군사 아카데미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짧은 통신 훈련을 위해 영국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관점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과 리비아 내 서방의 영향력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1969년 이되자 그룹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쿠데타를 계획했지만 상황의 변화와 발각될 위험 때문에 이를 미뤘습니다. 이미 몇몇 관리들은 음모 가능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다피도 감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위 군 지도자들은 그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그 그룹이 너무 어리고 계급이 낮으며 왕정을 무너뜨리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이드리스 왕이 해외에서 치료를 받느라 나라에 없을 때 프리오피서들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969년 9월 1일 새벽, 젊은 장교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트리폴리와 벵가지에서 군사본부, 공항, 경찰서, 정부 청사, 그리고 주요 통신센터를 점령했습니다. 작전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부대는 늦었고 일부 목표는 바로 장악하지 못했으며 몇몇 장교들은 체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정은 이미 약해졌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이드리스 왕의 정부는 거의 큰 전투 없이 무너졌습니다. 쿠데타는 대규모 충돌이나 많은 사상자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혈 쿠데타로 묘사됩니다. 이드리스는 서방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사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리비아인들은 라디오에서 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장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다피는 군주제가 끝났으며 리비아 아랍공화국이 탄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유, 아랍의 단결, 사회 정의, 그리고 부의 평등한 분배를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27살이었습니다. 나세르의 연설을 듣던 어린 베두인 소녀는 마침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왕을 빠르고 거의 총성 없이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군주제를 몰아내는 것이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더 큰 질문은 그가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군주제가 무너진 후 많은 리비아인들은 새 정부를 반겼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젊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고 부패와 서방 국가들의 통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 전체를 운영할 충분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가다피는 곧바로 역쿠데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존경해온 이집트의 지도자 가말 압델 나세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집트는 자문관들과 군장교들을 새 정부를 돕기 위해 파견했습니다. 동시에 가다피는 자신에게 반대가 될 수 있는 연설들을 신속하게 제거했습니다. 왕가의 일부 구성원들과 전직 관리, 군사령관, 정치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 재판을 받아 옛 체제가 끝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방 관리들도 형령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외부 부족 지도자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가다피는 대령 계급을 차지하며 군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민간 정부가 세워졌지만 실제 결정권은 그가 장악한 혁명지휘평의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일부 예전 동료들에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의 첫 번째 약속은 왕을 몰아낸 후 국민들에게 통치권을 넘기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아마르 가다피는 곧바로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969년 12월 일부 관리들이 새 정부를 전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계획은 실패했고 무아마르 가다피는 잠재적인 적들에 대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무아마르 가다피는 리비아에 남아있던 서방 군대의 존재를 신속하게 제거했습니다. 영국군은 1970년 3월에 철수했습니다. 몇 달 후 윌로스 공군기지에 미군도 철수했습니다. 많은 리비아인들에게 이것은 큰 승리였습니다. 군사기지는 오랫동안 리비아인들에게 나라가 명목상으로는 독립했지만 여전히 외국 세력이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부는 수천 명의 이탈리아인 정착민들도 추방하고 그들의 많은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이것을 무아마르 가다피는 이탈리아 점령 시기에 빼앗긴 땅과 풀을 되찾는 일로 여겼습니다. 리비아의 유대인 공동체 대부분은 1967년 6.1 전쟁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로 인해 이미 떠났습니다. 새로운 정권 하에서 남아있던 유대인 재산도 압수되었고 이전 공동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다피는 군인과 외국인 거주자만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경제 통제도 점차 확대했습니다. 리비아는 외국 석유 회사들에게 더 많은 수익과 통제권을 정부에 넘기도록 관여했습니다. 몇몇 회사와 은행들은 국유화되거나 더 엄격한 국가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석유가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가다피는 자신의 프로그램과 정치 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서구 문명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알코올이 금지되었습니다. 많은 나이트클럽과 카지노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또한 법률, 교육, 공공생활에서 이슬람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많은 리비아인들은 식민주의의 오랜 역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가다피가 옛 체제를 무너뜨리는 동안 그는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정당과 조직들은 금지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1972년 제71호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혁명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노동조합도 제한되었습니다. 몇몇 신문은 폐쇄되었고
남아있는 신문들도 엄격하게 감시받았습니다. 언론은 가다피나 그의 통치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리비아를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던 혁명은 곧 진정한 반대파를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가다피의 그룹 내부에서도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 중에는 더 명확한 제도와 집단적인 지도 체계를 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반대를 혁명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점차 예전 동료들을 권력에서 멀어지게 했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가다피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왕을 쫓아내고 서방 기지를 철수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비아인들의 사고방식과 일상생활까지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1972년 그는 변화가 느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에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고 느껴 사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혁명 지도평의회의 일부는 이것이 그의 사임을 받아들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의한다고 말하자 가다피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위원회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으니 결정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직접 대중과 마주하겠다고 했습니다. 1973년 4월 많은 사람들이 지와라 마을에 모여 그의 사임 발표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새로운 문화혁명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정부 내에서 더 광범위한 정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래된 법률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혁명의 적들에 대한 공격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를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군사 쿠데타 지도자에 그치지 않고 정치 체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통치에서 더 개인적이고 더 엄격한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다피의 문화혁명에서 그는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리비아를 통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학교, 사무실, 그리고 직장에 지역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결정권을 쥐고 옛 체제를 대표하는 관리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통제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시장, 학교 관리자,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이 교체되었습니다. 혁명에 반대한다고 의심되는 사람들도 체포되었습니다. 규칙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다툼이나 적대자의 고발 때문에 누명을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책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권이 아랍 민족주의, 이슬람, 사회주의, 혁명에 반한다고 여기는 책들이었습니다. 가다피는 자신의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로 구성된 대규모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혁명을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잠재적 적에 맞서 추가 세력으로 활용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다피는 자신만의 정치 이념인 제3의 보편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에서는 지나친 권력이 부유한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집중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아랍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자신만의 이슬람 해석을 결합한 체제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러한 생각들을 1975년에 처음 출간된 그린북에서 썼습니다. 가다피에 따르면 의회와 정당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두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는 나라를 작은 인민회의와 위원회로 나누어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책에서는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한 사람이 이익을 얻는 시스템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른 전통적인 역할에 배치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에게는 그의 아이디어가 혼란스럽고 독창적이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리비아에서 실제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국민이 통치해야 한다고 말하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만의 정당을 만들 자유도, 자유로운 언론도,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린북이 체제의 근간으로 사용되었지만 실제 권력은 계속해서 가다피와 그의 측근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전 혁명 조직 그룹 내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의 옛 동료들 중 일부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1975년에는 일부 관리들이 또 다른 쿠데타를 계획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행되기 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가다피는 자신이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욱더 권력에서 배제했습니다. 1977년 3월 2일, 그는 자마 히디야,
또는 대중의 국가라고 불리는 새로운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고 리비아는 단순한 초록색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영목상으로는 더 이상 일반적인 대통령, 의회,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인민회의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상위회의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리비아인들의 참여는 미미했습니다. 각 문제에 대해 실제로 누가 책임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부패가 늘어났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국가는 재산과 사업에 대한 통제를 확대했습니다. 토지 소유가 제한되었고 가다피의 경제 사상에 따라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그가 권력이 국민의 손에 있다고 말하는 동안 학교와 대학 내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의 체제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가다피처럼 그들도 변화를 요구했지만 그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학생들과 정권에 반대하는 다른 이들은 공개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몇몇 처형은 반항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직접 실행되거나 공개적으로 보여졌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학생들, 군 장교, 그리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공개 처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가다피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1979년 그는 공식적으로 몇몇 정부 직책에서 물러나 자신을 혁명의 지도자 또는 형제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더 이상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리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정부가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했지만 가다피와 그의 소수 측근들이 중요한 결정에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혁명위원회도 강화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학에서 시작되어 교사와 학생들 중에서 정권에 반대한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나중에는 이 단체들이 정부 기관, 직장, 언론, 그리고 지역의회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혁명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적을 찾아내며 공직자 선출에도 간섭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어 자신에게 맞설 수 없도록 가다피는 이들의 관리를 충성스러운 지지자, 친척, 그리고 자신의 부족 구성원들이 통제하는 중앙 사무실 아래에 두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소통은 반드시 이 중앙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혁명단체들을 적에 맞서 이용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언론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어떤 기자나 방송인도 지나치게 유명해지거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뉴스, 교육, 그리고 공공 메시지는 모두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야 했습니다. 1980년에 이르자 혁명의 적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많은 이들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자기 집안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통치로 소개된 그 시스템은 완전히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다피는 왕관도 쓰지 않았고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 정치체제, 언론, 그리고 사회를 감시하는 여러 단체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리비아는 대중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온 나라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자 리비아에는 거의 자유로운 반대 세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언론, 군대, 학교, 그리고 정부 기관들은 모두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적으로 의심받는 많은 이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공개 처형과 TV로 중계되는 자백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가 약화되었습니다. 국가는 많은 사업, 일자리, 상점, 토지, 그리고 서비스를 통제했습니다. 많은 리비아인들이 월급, 주거,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정부에 의지했습니다. 무료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패가 만연했고 상품 부족, 허술한 행정, 그리고 석유 자금의 낭비도 심각했습니다. 가다피도 무기와 해외 분쟁에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그는 1970년 가말 압델 나세르가 사망한 후 아랍 세계의 주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리비아를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 그리고 다른 아랍 국가들과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이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다피는 때때로 그들의 적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권은 중동,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쿠데타, 반군단체, 무장운동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몇몇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자금과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우간다의 이디 아민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장베델 보카사 같은 지도자들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넬슨 만델라의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포함한 몇몇 반식민주의, 반아파르테이트 운동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는 일부에겐 억압받는 나라들을 지지하는 인물이지만 다른 이들에겐 석유 자금으로 권력을 확장하려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군사적 실패는 차드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비아는 오랫동안 그곳의 내전에 개입했고 북부 차드의 아우주 지대를 영유권 주장했습니다. 가다피는 많은 군인과 중무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 리비아군은 패배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부상당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도망쳤습니다. 이로 인해 리비아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군대의 훈련, 지휘, 사기가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리비아의 해외 작전이 확대될수록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86년 4월, 서 베를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의 배후에 리비아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복으로 미국 항공기는 트리폴리와 텔의 목표물을 폭격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에도 보여졌던 일입니다. 몇몇 군사시설과 카다피의 관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민간인들도 사망했습니다. 카다피는 살아남았지만 이번 공격으로 그의 군대가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에 얼마나 약한지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로 리비아에서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하락했고 제재가 확대되었으며 수입 식품, 의약품 및 기타 필수품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민간 사업이 다시 허용되었고 몇몇 정치범들이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시, 자의적인 체포, 고문, 그리고 반대 세력에 대한 극심한 처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992년 유엔은 리비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는 무아마르 알카다피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페남 103편 폭파 사건 두 용의자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으로 26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제재는 리비아의 경제와 국제 여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석유 무역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유럽 국가들이 리비아의 주요 산업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약해지는 동안 가다피는 쿠데타 시도와 이슬람 무장 세력도 상대해야 했습니다. 1993년에는 그를 상대로 한 군사 음모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많은 관련자들이 체포되어 처벌받았고 그들의 가족과 부족 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주의 단체들과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일부는 동부 리비아에서 정부군과 싸웠습니다. 가장 어두운 사건은 1996년 6월에 발생한 아부살림 교도소 학살이었습니다. 약 1200명의 수감자가 열악한 교도소 환경에 항의한 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숨겼고 많은 가족들이 뒤늦게 가족의 사망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부살림 사건에 대한 분노는 2011년 봉기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가다피는 먼저 자신의 외교 정책을 바꿨습니다. 9.11 미국 테러 공격 이후 리비아는 이슬람 무장 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2003년 12월 리비아는 핵과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사찰단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비아와 미국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제재가 해제되고 외국인 투자가 돌아왔으며 대형 석유 회사들이 리비아와 다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에게 가다피는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생긴 부의 대부분은 관료, 사업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공공서비스는 미약하며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의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은 개혁과 더 나은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에 대해 말했지만 그 약속들은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다피와 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은 40년 넘게 쥐고 있던 권력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집권하던 정권이 대규모 시위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2011년 2월 15일 벵가지에서 변호사 파티 테르빌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아부살림 학살로 숨진 이들의 가족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석방과 개혁을 요구하며 모였습니다. 그러나 보안군이 폭력을 사용하자 시위는 곧 정권 전복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반란은 동부 리비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군인, 외교관, 장관,
그리고 가다피의 옛 지지자들까지 정부에서 이탈했습니다. 야권은 벵가지에서 국가과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서부에서는 가다피가 트리폴리와 다른 지역에서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탱크, 대포, 항공기, 그리고 충성스러운 민병대를 동원해 반란에 맞섰습니다. 3월이 되자 정부군이 벵가지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다피는 자신의 적들을 끝까지 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은 민간인 대규모 학살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2011년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비행금지 구역과 군사행동을 허가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나토가 작전을 지휘하게 되었고 공중 지원 덕분에 반군이 살아남아 점차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전투 끝에 반군은 미스라타와 다른 전략적 지역들을 장악했습니다. 2011년 8월 반군은 트리폴리에 진입했습니다. 많은 정권 부대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가다피와 그의 가족은 도망쳤고 그는 시르테에 숨었습니다. 그곳은 충성파 군대가 장악한 마지막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가다피의 호송대는 시르테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나토 항공기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수관 근처에서 반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채로 붙잡혔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과도 정부는 그가 총격전 중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조사 결과 그가 붙잡힌 후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누가 치명상을 입힌 총탄을 발사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신은 미스라타에서 공개된 후 사막의 비밀 장소에 매장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42년이 넘는 통치가 끝났습니다. 가다피는 리비아를 군주제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한 어린 베두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부패와 외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석유부를 인프라, 교육, 사회 서비스에 사용했지만 정치적 자유를 해체하고 언론을 침묵시켰으며 반대자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튼튼한 민주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리비아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분열되고 무기로 가득 찼으며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가다피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권력에만 의존하던 체제 전체였습니다.